예전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요즘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대사증후군 이런 말이 있죠. 대사증후군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그 뜻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미국 보건성에서 NIH죠.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하는 꼭지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 화면 위에 이 위쪽에 카드를 연결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 설명을 바탕으로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 그것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사실 대사라는 용어는 생화학적 과정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생화학적 과정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난다. 그거는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때 얘기하는 거죠.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험 요인은 형질, 유전도 있을 것이고, 노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이런 위험 요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위험 요인들 때문에 발병 가능성이 아까 얘기했던 대사증후군,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이런 것들, 이런 발병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 요인에는 사실 생활 습관도 들어가거든요. 생활 습관을 우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약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거론한 심장병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심장병은 사실상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허혈성 심장질환 그랬을 때 허혈성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공급이 심장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얘기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외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동맥 내부에 생기는 플라크. 플라크는 동맥 내부에 뭔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좁게 만들어서 심장의 혈액 공급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심장마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심장 통증, 심통 또는 흉부 통증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유발할 수 있겠고요. 심지어는 마비에 의해서 우리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대사 위험 요인인데 이 중에 3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요 대사증후군 이렇게 진단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복부의 이 허리둘레 이게 복부의 지방이 과다하면 복부 비만인 이렇게 얘기하죠. 허리둘레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중성지방이 너무 많다.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역시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요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요인에서는 HDL, 우리 흔히 HDL 그러면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이 HDL이 낮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지 않겠죠? 이 HDL이 낮거나 이것을 낮게 만드는 그런 치료약, 이런 경우를 이제 복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공복혈당이 너무 높다. 이런 경우. 공복혈당, 요거 당뇨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공복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 요것도 역시 대사증후군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압이 너무 높거나, 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이것을 치료차
뭐 약을 복용하는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잘 보세요.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이런 것들은 대사증후군에 직접 비례합니다. 그 위험 요인에. 자, 그런데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사실은 비만, 과체중, 뭐 과체중 때문에 비만이 또 일어나겠죠. 그리고 어떤 그 육체적인 활동 결여, 잘 움직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슐린 저항, 이것도 아주 관련이 깊거든요. 근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원래 혈관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러면은 주로 이제 탄수화물이죠. 1차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으면 그걸 소화시켜서 분해해가지고 이제 포도당이 나오게 될 텐데, 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가면요, 포도당을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말하자면 에너지 발전소예요.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포도당을 써먹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도당이 나오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열심히 막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가지고 인슐린이 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탁탁 붙으면은 그 결합된 그 인슐린 때문에, 수용체에 결합된 인슐린 때문에 세포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럼 이제 포도당이 세포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등장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수용체에 결합하기 위한 인슐린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뭐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문 열리는 게 힘들어져요. 문 열리는 게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인슐린이 높아지고 속으로, 세포 속으로 에너지 활용이 잘 안 되니까 혈당도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비만, 과체중 이런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혈당이 높아지면은 이 혈당 높아진 것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비만세포, 지방세포죠. 지방세포에다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지방으로, 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점점 배둘레헴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요인 외에 또 유전도 있습니다. 유전은 인종적인 면과 가족력,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화도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성인들 사이에 이 비만율에 비례합니다. 심장병 그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앞으로 대사증후군이 흡연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대사증후군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생활습관을 바꾼다,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일단 먹을거리를 좀 건강한 걸로, 건강한 식품으로 바꿔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각종 뭐 여러분들 흔히 쉽게 먹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이런 것들, 가공식품 이런 것들 될 수 있는 데는 멀리하고, 그 다음에 당분, 단 것,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습관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열심히, 숙면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생활습관을 바꾼다 하는 게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비만이 꼭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뭐 질병에 의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뭐 설명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치고, 대사증후군을 낮추거나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력자하고 팀워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대사증후군은 과체중, 비만, 적은 활동량, 인슐린 저항, 요와 같이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모두
통제, 제어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물론 노화는 뭐 늙는 것을 얘기하니까 이건 뭐 사람이 어쩔 수 없죠. 유전적인 거, 이것도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제어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생활 습관 바꿔야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혈액응고, 과도한 혈액응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염증,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대사증후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더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지적하기로 이거 틀림없이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줄 것 같다 하는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간, 다낭성 난소증후군, 담석,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물론 연구를 더 진행해야 할 대상이긴 하죠. 그러면 여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방간은 간에 중성지방, 지방, 이런 것들이 많이 끼는 거죠, 간에. 그래서 지방간, 내버려두면 이 지방간이 나중에 간경화, 간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낭성 난소증후군. 요거는 가임기 여성들에게 흔히 등장하는 그런 내분비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낭성,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무록이 이제 여기저기 난소에 여기저기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다낭성 난소 질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담석은 이게 뭔가 좀 돌멩이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석이 생긴 거죠. 담낭에 결석이 생긴 건데, 이 담낭의 결석, 그러면 결석은 주로 이제 칼슘 같은 것이 원인이 될 텐데, 이것이 대사증후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더 명쾌한 과학적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연구가 좀 더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다가 드릉드릉 코 심하게 골면서 컥컥 하고 그냥 10초 동안 숨 못 쉬다가 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인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 산소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좀 무시 못할 만만한 그런 증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복부 비만, 비활동성, 인슐린저항, 이런 요인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대사증후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용하는 약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겪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복용하는 약들이 예를 들어서 혈당을 높인다든가 혈압을 높인다든가 체중 증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약들이 그런 게 있느냐? 염증 치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울증, 에이즈, 이런 치료제, 몇 가지 또 정신질환 치료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 대사증후군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백인, 흑인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그 지병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겪은 이력이 있거나 부모 형제가 당뇨병을 앓거나 앓은 이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 그리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앓은 이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사증후군 가능성이 위험 요인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허혈성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심장병에 대한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예를 들어서 LDL 같은 거, LDL 수치가 너무 높다든가, 그 다음에 흡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상 심장 질환을 계속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대사증후군 관리, 요게 필요한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면 심장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고치면 대사증후군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일단
당분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이거 최소한 2, 3주 정도는 멀리 해야 될 거거든요. 당분을 멀리 해라. 뭐 단 것, 이거 멀리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 멀리 하고요. 가공식품, 여러분들 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멀리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요거 이제 영양소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 다음에 잠 푹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사증후군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사증후군 피하려면은 우리 가공식품 피하고, 먹는 음식 재료 가능한 한 유기농으로 뭐 조금 비용이 더 들긴 하겠죠. 그러나 비용이 더 드는 것, 먹는 거에서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거 그거 생각할 게 아니라, 만일에 몸에 탈이 나서 병원 가서 엄청난 돈 깨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건강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대사증후군 충분히 다 관리 가능합니다. 생활습관, 식습관 뭐 이런 거 고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꼭 필요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KNL은 건강에 유익한 정보,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